그리고 운동을 하면 편두통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. 네. 운동하고 두통이 연관이 있어요?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있어요. 왜냐면 혈관, 제가 지금 아까 내 수영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. 그렇네요. 근데 그거는 약간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운동이죠. 그러니까 운동을 과하게 하면. 운동을 과하게 하면. 네. 운동을 내가 뭐 산책을 하거나 두통 생긴다? 그건 아니죠. 네. 여기서 말하는 운동에는 과한 운동이에요. 근데 원장님은 호흡이 안 됐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저산소로 하는 거고, 운동이 과하면 과산소 아니에요? 아니죠. 우리가 숨이 차서 그러면 호흡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숨이 우리가 이제 그 유산소 운동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? 깊이 들이쉬세요. 급히 네. 들이쉬세요. 한 번 숨을 쉬어도 깊이 들이쉬세요라는 얘기가 뭐냐면 폐 깊숙이까지 산소가 들어가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숨 차면 그러면 호흡이 여기서밖에 안 일어나요. 산소 대사가 안 일어나요. 계속 체내에는 그 젖산 레벨이 올라가요. 그러면 두통이 생길 수 있군요. 그래서 제가 수영할 때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. 거기를 물속에 받고 있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보면 천천히 호흡을 깊숙이 들이면서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지 처음부터 막 죽자고 뛰잖아요. 그러면 과호흡만 일어나지 몸은 산성화는 계속 일어나요. 젖산은 계속 쌓여요. 그 두통을 만들죠. 그러면 운동할 때 요즘 편두통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호흡이나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. 천천히 이렇게 이거를 늘 해야 되고 육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 기본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. 반대 아닌가요? 수영은 입으로 호흡을 하고 코로 내뱉죠. 네. 네. 육상은 코로 들이쉬고 충분히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입으로 확 벌리고 코는 저절로 열려 있으니까 네. 입까지 열어서 하면 몸에 있는 모든 그 폐 속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가 쪼여서 빠져나간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면 쑥 들어가죠.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. 그래서 잘 뱉어야 이거 육상 운동을 할 때는 잘 내뱉어야 들어오는 게 쑥 들어와요. 네. 그리고 날씨와의 관계도 있습니다. 갑자기 흐려지거나 춥거나 더워지면 편두통 생긴다. 전 이건 겪은 적 있습니다. 갑자기 추워질 때. 네. 당연히 이제 뇌 속에 있는 혈관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. 네. 근데 뇌 표면에 두피에도 피가 되게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이 혈관이 확 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, 고혈압 있는 분들은 그 겨울 아침 새벽 운동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. 왜냐하면 혈관에 탄력성도 없는데 갑자기 표면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수축을 다 해. 네. 심장은 뛰었어요. 피가 어디로 몰릴까요? 뇌 속에 있는 내부 장기로 몰리는 거예요. 고혈압이 있어요. 터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게 겨울 새벽에 추운 겨울 새벽 운동 나가는 분들, 그 다음에 노인분들 변비 있을 때 앉아가지고 이게 힘줄 때 힘주면 머리 어지러워요.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이 자기 의지로 그 변비를 해결하라 그러면 안 돼요.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. 약 같은 약을 도움을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과 가서 관장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이게 혈압, 뇌혈관에 문제가 없죠. 더워질 때도 두통 생길 수 있어요? 더워졌을 때 생기는 것보다는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더워질 때 좀 생기기 쉽지 않고. 왜냐면 지금 바깥 온도 우리 집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바깥 지금 32도거든요. 여기 한 25도일 거예요. 10도 이상 차이 나죠. 네. 그러면 거의 한겨울에 집안에 있다 밖에 나가는 온도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러니까 너무 온도차가 좀 많이 나긴 하죠. 네.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. 코골이도 혹시 연관성이 있어요? 아까 제가 수영한 거 다 연결되는 거 산소 부족이에요. 코골이가 있는 사람도 수면 무호흡증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갖고 젖산이 누적되고 그럼 혈관이 막 수축되고 그러면서 아프죠. 두통이 연결될 수 있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이제 수영 얘기를 길게 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산소증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은 반드시 와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남자분들은 본인이 코 고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모르죠. 근데 계속 그냥 자주 피곤하다, 두통이 있다 이러면은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럴 수도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진찰 꼭 받아야 되고 두통 있는 분들은 보면 검사할 때 그거 다 해요. 만성적인 두통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신경과에서 이비인후과 컨설팅 깨내요. 네. 자, 그리고 요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두통을 치료할 때 어느 과를 갈지
보통 이제 내과를 가지 않나요? 아니요. 신경과. 그냥 신경과 네. 무조건.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의료가 외과와 내과로 나눴어요. 네. 인터널 메디신, 서저리. 그래서 그 서전들이 했던 역할들이 이게 칼을 들고 수술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서전들이 각 영역으로 나눠지고 내과 선생님들이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. 내과에서 떨어져 나온 과 중에 하나가 뉴롤로지, 신경과예요. 신경내과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. 네. 예. 거기서 진단을 하고 네. 수술을 할 일이 생기면 신경외과로 가는 거예요. 그 신경외과도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, 흉부외과, 혈관외과, 그다음에 성형외과 뭐 이렇게 외과가 쫙 영역이 나눠졌잖아요. 네. 내과에서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신경내과, 그걸 신경과라 그래요. 예. 거기서 이 진단을 해요. 그다음에 두통이 오래되고 수면 장애까지 있다 그러면 뭐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. 근데 두통만 얘기할 것 같다면 어찌 됐든 신경과 진단을 받아서 기질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과 연관된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신과 요인도 같이 봐야 되고 네. 예, 그 사이에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코골이라든지 이 목젖이 되게 두꺼워져 가지고 코골이가 생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랑 연결돼서 이비인후과도 봐야 되고 이제 그거는 다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메인으로 확인해야 될 자리는 신경과의 쌤이 보시면 요 헤드액이라는 챕터가 책이 한 권이 있어요. 아예 그냥 이런 두터운 신경과 전문 의사들 보면 책이 한 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질환들은 뭐 다 열거돼 있죠.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렇게 두통을 일상적으로 앓는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허리가 아파서 신경외과를 간다. 그러면은 뭐 척추 전문 병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 신경과 병원은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 말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요즘에 개업한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. 왜냐하면 그래요? 신경과가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네.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이 다 수십억짜리예요. MRI, CT가 기본적으로 수십억씩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밖에 없어서 신경과 선생님들이 개업을 안 했어요. 근데 신경과 중에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대학병원에 매여 있지를 않고 여기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요.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많지 않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신경과는 신경정신과랑 붙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네. 엄밀하게 따지면 정신과는 내과도 외과도 아닌 정신과가 따로 있어요. 네. 큰 카테고리로 나눌 때 네. 의학이 5개 카테고리로 처음 나뉘고 6개 카테고리로 나뉘는구나. 내과, 외과, 소아과, 산부인과, 그다음에 정신과, 그다음에 예방의학과가 있어요. 예방의학과. 이게 6개가 이제 메이저 카테고리로 나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분파된 거예요. 그래서 신경정신과라는 건 한국에만 독특한 어떤 호칭이고요. 신경과하고 정신과는 완전히 달라요. 신경과는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보는 거고 네. 정신과는 그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질환들을 보는 게 정신과예요. 네. 그 엮어놓기 하는데 수업도 전혀 다르고요. 영역도 파트도 전혀 달라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두통을 가볍게 보지 마라. 네. 신경과로 가야 된다. 신경과를 꼭 가서 검사를 해보면 된다. 네. 그래서 거기서 모든 그 정확한 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1차성, 2차성 원인이 밝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요인도 없으면 정신과 컨설팅이나 이비인후과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리고 뭐 보톡스가 요즘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요. 네. 두통을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네요. 네, 텐션 헤드니까 있어요? 긴장성 두통. 긴장성 두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때 목이 빳빳해져요. 네. 근육이 긴장이 보톡스 맞으면 근육이 풀려요? 풀리잖아요. 근육이 구축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걸 놓으면 풀리죠. 실제로 쓰이는군요. 네,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보톡스 써요. 와. 근데 그거는 두통에 보톡스 맞으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관절 쑤신데 아까짓기 바르는 거랑 똑같은 그런 얘기고 네네. 아까짓기 그러면 모르죠. 빨간 약. 빨간 약. 네, 요즘에 그 수원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죠. 그래요? 네, 베타딘으로 다 하지. 네. 예전에는 그게 수원이 들어있어서 또 썼어요. 네. 워낙 상처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넘어지면 이제 빨간 약 아까짓기 바르고. 근데 요즘에는 다 포타딘, 베타딘으로 바뀌었죠. 네. 어쨌든 그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왜 예를 들어서 뭐 명백하게 그 긴장성 두통과 EMG라 그래서 머슬의 톤을 검사하는 또 기계가 다 있어요. 네, 이제 그런 걸 갖고 검사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보톡스를 사용하죠. 어쨌든 그런 경우잖아요. 이런 긴장성 두통은 뭐 예를 들자면은 막 갑자기
너무 갑자기 화난 일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럴 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가 거북목이 된다 그러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하게 되죠. 혹시 원장님 혹시 그런 보톡스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좀 너무 깊지 않은 심부가 아닌 이런 승모근 이렇게 좀 뭉쳐져 있을 때요? 돼요? 그럴 때는 보톡스 쓸 필요 없고 바늘만 찔러줘도 풀려요. 그냥 그 드라이 니들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콕콕 찌어서 근육만 자극 줘도 풀려요. 와. 이야.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침술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방은 무조건 효과가 없다 모르고 이제 양의학에서 뭐라 그러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아큐펑처라는 게 그런 머슬의 어떤 불규칙적인 구축, 컨트랙션에 왔을 때 딱 주사 몇 번 찔러주면요. 거기가 풀리는군요. 딱딱하게 엉어리졌던 것들이 저절로 풀려요. 좋습니다. 자, 두통 얘기를 해봤는데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생활 습관으로 가져가면 좋을 만한 거 있을까요? 이제 2차성 두통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. 그건 병이 있어 생긴 거니까 병을 고쳐야 되고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재발했을 때 이런 분들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. 똑같은 얘기예요. 자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밥 제때 먹고 하루에 한 번 대변 잘 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이런 얘기하면 야 너 그것도 아는 얘기야. 당신 그렇게 하고 있어? 안 하잖아. 알면 뭐해. 알면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. 커피 먹어도 잘 자는 사람 드물게 있어요.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요. 잘 못 자요.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은 맞춰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밤새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전쟁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고 푹 자야 자는 거거든. 그게 잘 잔 잠이에요. 근데 뭐 이렇게 꿈도 좀 꾸고 뭐 자다가 선잠 뒤척이고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. 얕은 잠을 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푹 자야 돼. 그럼 밥 잘 먹고 대변 잘 보고 그다음 하루에 1시간 운동했어. 피고 일했어.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.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졸려요. 푹 침대에 쓰러져 갖고 양치하고 자야 돼. 그걸 잘 먹고. 그거 잘 먹으면 당연히 다 모든 일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. 이거에 방해되는 일들은 피하라는 거예요. 내가 술을 먹어도 뭐 한두 잔 소주 한 반병 먹고 푹 잘 자.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해. 그러면 그건 약이에요. 맞아요. 근데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잠을 막 소변 깨고 뭐 소변 때문에 깨고 잠을 못 자서 당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준화된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준 프로토콜을 원하는데 다 인간이 5,300만 대한민국 인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. 소주 반 병을 먹어서 기분 좋게 잘 자는 사람 드셔요. 근데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쿵쾅거려 드시지 마세요. 그렇죠. 답이 없는 거예요. 커피 매한가지고 커피, 담배 자기 전에 한 대를 피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요. 자기 전에 담배 피고 나면 이게 또 니코틴 효과로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도 담배는 안 좋지 않을까요? 아니 그걸로 인해서 한 가지의 담배를 피워서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다른 폐암과 이런 걸 떠나서 두통과도 연관되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내 일상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면 하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뭘 먹든 뭘 기호식품을 쓰든 다 거기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.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그거예요. 8시간 자고 10시간 1시에 자고 그다음에 새끼 식사 제때 하고 운동 제대로 하고 그게 잘 지켜지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뭐 뭘 먹든 큰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. 역시 이 규칙적인 생활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다. 라는 함익병 원장님의 유니버스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 손들고 물어볼게요.